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오늘부터는요, ERP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출문제를 토대로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문제를 쭉 다 20문제를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실무 이론 문제,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문제, 이렇게 테마 학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 1회부터 4회까지의 이론 문제들을 이제 좀 토막을 내서 쭉 다 풀 거고요. 이제 순서가 실무 이론, 시뮬레이션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은 2014년 1회 기출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 1회 기출 문제부터 보고요. 뭐 어차피 교재는 뭐 딱히 준비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기출 문제가 다 공개가 돼 있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집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충분히 문제와 풀이를 한꺼번에 이제 겸할 수 있게끔 진행할 거기 때문에 뭐 딱히 교재를 준비하시기보다는 선생님이 문제를 어떻게 푸시는지 뭐 어떻게 푸는지 또는 뭐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이 정도에 좀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는 이미 이제 학원이나 아니면 뭐 다른 동영상 강의로 수업을 들으시고 이론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마무리용 복습용으로 그냥 문제풀이를 하는 거지 뭐 전혀 동영상 강의를 통으로 진행하는 건 아닌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14년 1회 기출문제. 자, 2월 달에 이제 시험이 시험이 시작됐었죠? 1회 기출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경영신과 ERP 회계 2급 1번 문제인데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RP 도입의 성공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ERP를 도입할 때 성공 요인. 자, 일단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3번 먼저 볼게요. 단기간 효과 위주로 구현하지 않는다. 예, 맞는 설명이고요. 4번. 최고 경영진을 프로젝트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역시 맞는 설명인데요. 요건 좀 이제 2번의 지문은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현재 업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한다. 요런 말이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현재의 업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한다. 현재의 업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아마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 자,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 간단하게 다이어트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보통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예 먹지 말고 다이어트를 하라 이렇게 설명하진 않아요. 그죠? 어떻게 하는가요? 이제 먹으면서 운동량을 좀 늘리고 뭐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죠. 다이어트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다이어트에 되게 민감한 나이들이 이제 많은데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다이어트로 봤을 땐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로 진행하라. 이건 또 맞는 문장이고 이제 고수하지 마라. 현재 업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지 마라. 이게 ERP의 이제 10계명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래서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로 진행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제 굶지 말고 다이어트를 해라. 예,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해라. 근데 운동량을 늘려라 라는 거고요. 현재 업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그렇죠. 바로 뭐냐면 다이어트를 하는데 현재 식습관 같은 게 좀 잘못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잘못된 식습관을 고쳐란 뜻이에요.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로 이건 또 맞는 문장이거든요. 현업이라는 말하고 현재 업무 방식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이어트로 비교하자면 먹지 말고 그냥 꼴쫄쫄이 굶고 다이어트를 하라는 게 아니라 먹는 건 먹는 건데 그 먹는 것 틀 안에서 뭐예요? 식습관 자체를 고쳐라 라고 하는 게 현재 업무 방식에 그대로 고수한다와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라는 거는 현재의 어떤 업무 형태라든가 이런 현업, 그렇죠? 이 중심의 프로젝트를 그대로 진행을 하되 뭐 전혀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근데 현재의 어떤 경영 혁신, 그러니까 업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기보다는 그 정해진 틀 안에서의 어떤 혁신을 이루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업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한다는 게 한다는 말은 틀린 문장이라고 보시게 되겠고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 진행한다는 얘기는 맞는 문장으로 보셔야 되겠어요. 이거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ERP 여러분들 교재 같은 데를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아마 각각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자, 2번 문제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중에서 ERP를 도입할 때 선택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선 1번부터 보시면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쵸? 뭔가 경영혁신을 하고 ERP를 도입하고 뭐 이러려면 회사의 체질 개선, 아까도 제가 잠깐 다이어트를 말씀을 드렸지만 아예 굶고 다이어트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먹긴 먹되 운동량을 늘리거나 뭐 어떤 식습관을 뭐 고치거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듯이 경영혁신과 ERP도 뭔가 뜯어고치긴 뜯어고쳐야 되는데, 그렇죠? 뭔가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수업할 때 ERP에 대한 내용을 다이어트랑 좀 많이 연관을 짓거든요. 뭔가 확고한 내가 다이어트를 살을 빼서 예쁜 몸매를 만들어서 옷태도 좀 나고 뭔가 이제 지금 살찐 거, 내 뱃살, 늘어나는 뱃살 이런 것도 좀 줄여서 뭔가 이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은 어떤 몸짱이 되고 싶은, 그죠?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경영진은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경험 있는 유능한 컨설턴트를 활용해야 된다. 역시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트레이너도 붙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뭔가 확고한 의지와 어떤 다이어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그쵸? 뭔가 이 다이어트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카페의 어떤 지식들을 활용한다거나, 그죠? 포털을 검색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예, 유능한 컨설턴트를 활용해야 된다. 역시 맞는 설명이고요. 3번을 보시면 전사적이라는 게 뭐예요? 전체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전 회사를 아울러서 전사적으로 전 임직원의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 그쵸? 나 혼자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ERP는 어떻게 보면 회사 전체의 체질 개선이기 때문에 예, 전체 사원이 모두 다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4번을 볼까요? 다른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패키지여야 된다. 제가 뭐 요 문제 이후에도 커스터마이징이라는 얘기를 할 건데,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주문 생산이에요. 주문 생산이란 건 뭐냐면 내 그 입맛에 맞게,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맞춰서 맞춤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움직여야지 되는 거지. 그냥 다른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패키지는 결국에는 나한테는 맞지 않는 요법이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체질이 있고 그 체질에 따라서 어떤 처방이 다 다르잖아요. 한약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맥을 짚어보고 그 다음에 뭐 약제를 어떤 처방을 해주고 이런 부분 있죠.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이재마라는 그 옛날에 이제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뭐 태양인, 태음인 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체질을 갖다가 이제 구분해 놓은 그런 것이 이제 뭐 이재마라는 사람이 옛날에 이제 책을 썼던 뭐 그런 내용들인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회사마다 업종이 다르고 업무 환경이 다르고 어떤 형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운영하는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내 자사에 맞는, 그쵸? 이것을 올바른 문장으로 만약에 고친다면 이것은 그쵸? 다른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패키지가 아니라, 그쵸? 자사에 맞는 패키지라고 해야 맞겠지요. 자사에 맞는, 자사는 뭡니까? 우리 회사에 맞는 우리의 것의 패키지여야 된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정답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번입니다. 요번에 이제 이제 문제를 보면요. 뭐 이런 이제 우측 상단에 보면은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참 이제 내용을 좋은 게 ERP의 도입 예상 효과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부분에 출제를 했는지를 명시하게끔 돼 있어요. 이제 키워드가 바로 그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하면서 기출문제의 경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하시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도입 예상 효과에 관련된 문제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우선 뭐 도입 예상 효과라는 게 뭐 다른 건 없고요. 여기 이제 보면은 투명한 경영, 그죠? 도입했을 때의 어떤 이점을 얘기하는 거겠죠. 고객 서비스의 개선이 된다. 그 다음에 물류 비용이 감소한다. 주로 이제 뭐 잡다구리한 일들이 좀 감소된다는 느낌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출렁하고 감소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어떤 ERP를 도입하게 되면 기존의 업무 시스템에 따른 어떤 시간이나 어떤 노력 같은 것이 감소되는 개념으로 조금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뭔가 실시간으로 움직인다는 것과 그 다음에 통합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뉘앙스를 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가시면 문제를 고르는데 이걸 다 외우지 않으셔도 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 교재 여러분들 뭐 어떤 교재든 어느 출판사의 교재든 교재를 보시게 되면 ERP 예상 효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뭐 통합 업무 시스템의 구축이라든가 재고 물류 비용이 감소한다든가, 그죠? 그다음에 뭐 수익성이 개선된다든가 생산성 향상이나 매출 증대가 된다거나, 그다음에 뭐 BPR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뭐 생산 계획할 때 소요 기간이 단축된다든가, 이제 우리 리드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리드 타임이라는 건 이제 소요 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업무를 할 때 들어가는 어떤 소요 시간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결산 작업 같은 것이 이제 3번처럼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산 작업이 좀 더 간소화되고 단축된다. ERP 프로세스를 도입함으로써 상당한 이런 효과를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시험 문제 많이 이제 틀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옆에다 써볼게요. 표준화라는 게 있고요. 표준화. 그 다음에 이제, 단순화. 그쵸. 그 다음에 코드화.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 ERP 예상 그 도입 시 효과예요. 예, 효과. 예, 지금 이제 언급된 이제 표준화까지는 알겠어요. 실시간 통합 쪽 뭐 표준화 좋겠어요. 코드화 좋겠어요. 근데 단순화 가지고 이제 많이 왠지 ERP는 복잡한 거 아닌가 하시는데 아닙니다. 뭔가 표준화 시킨다는 거, 그 다음에 그 표준화 시킨다는 통합시킨다는 거죠. 막 세세하게 이렇게 있는 것들을 그냥 있는 게 통합시켜서 하나로 묶어버린다, 이런 곳이기 때문에 표준화, 단순화, 코드화는 모두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ERP 도입의 예상 효과는 표준화, 단순화, 코드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당황하시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결산 작업의 증가보다는 단축이라는 거, 요걸 답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가져가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ERP의 발전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단계를 알맞게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MRP, 그죠? 이제 MRP, MRP2, ERP, 확장형 ERP.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뭐, 이런 문제들은 그냥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어느 교재든가 다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죠. 예, 그런 내용들을 좀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좋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회계 문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5번부터는 이제 회계 문제죠. 여러분들 그 ERP 회계 그 시험이 이제 필기, 그쵸? 이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회계 2급의 경우에는 ERP 이론이 4문제가 나오고 나머지 16문제가 회계 문제가 나오죠. 그런 내용들인데 잘 참고하시고, 자,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이번에 키워드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 간의 비교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그죠? 예. 자, 그럼 이제 뭐가 있느냐?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평가 시, 자, 인플레이션이란 말이 나와요. 자, 인플레이션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은, 자, 물가 상승을 의미합니다. 물가가 상승한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를 인플레이션이라 말해요. 그러면, 재고자산의 수량도 계속 증가한다. 뭐, 일반적인 물량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재고는 항상 쌓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량의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자, 매출 원가의 크기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답은 일단 1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익과 재고는요, 매출 원가와 반대로 작용을 합니다. 즉, 반비례 관계예요. 즉, 이익이나 재고가 증가한다면 매출 원가는 감소하게 될 것이고, 이익이나 재고가 감소한다면 매출 원가는 증가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시면 이런 이제 상관관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지금 바로 3번 같은 거 있죠. 선, 이, 총, 후. 이 순서대로 크기가 나타나는 것은 물가 상승 시에 이익이나 재고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거고요. 지금처럼, 자, 선, 이, 총, 후 순서로 나타나는 것은 매출 원가의 경우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 보시면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선, 이, 총, 후. 가나다라 마바사, 아, 자, 차, 카타파하.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다가 이렇게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좀 시험의 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순서대로 크는 게 바로 뭐다? 이익과 재고고, 이 반대로 가는 것이 원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또 왕왕 나오니까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기업회계 상급,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인증 자격증 시험인 기업회계 상급 시험이나 또는 국가공인회계관리 2급 3일회계 법인에서 주관하는 시험이죠. 뭐 그 외에도 전산회계 시험이라든가 뭐 다방면에서 항상 한 문제씩은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꼭 ERP에서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 한 번 하실 때 잘 알아놓으시면 다른 시험 공부하실 때도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6번을 가보겠습니다. 6번. 자, 이번에는 결산 시 회계 처리에 대한 어떤 문제를 내고 있네요. 자, 주식회사 창조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주식회사 창조는 2013년 9월 1일 딱 느낌이 빡 오지 않습니까? 9월 1일 뭔가
찔끔찔끔 1년 연환산을 해야 될 것 같고 12분의 몇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죠. 자, 이거 전산액이 2급에서 밥 먹듯이 나오는 문제죠. 예, 전산액이 1급도 나오고요. 1년치 임대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9월 1일 분계를 먼저 생각해 보면 이걸 그냥 먼저 우리가 추정을 해서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 9월 1일 날 분계를 먼저 해보면 자, 현금으로 자 120만 원을 수령을 했는데요. 자, 임대료라는 이제 수익으로 120만 원을 수령한 걸로 일단 이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말 결산 시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9월 달에 임대료를 자, 이것이 1년치라고 되어 있어요. 1년분. 그러면 이거는 사실 12분의 1이면 한 달치 자, 1개월분 임대료를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왜요? 120만 원에서 나누기 12개월 하면 10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우린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9, 10, 11, 12월 요 4개월치는 올해 거고요. 나머지 그쵸? 계산 안 해봐도 8개월인 거 아시겠죠? 8개월치는 내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 돈을 미리 받았지만 수익이 당장 실현되지 말아야 될 거는 8개월치인 80만 원이 올해 거가 아니란 얘기죠. 그럼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선수 임대료 또는 선수 수익으로 처리를 하죠. 정답 그래서 2번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올해에 해당되는 임대료만 인식하고 올해에 해당하지 않은 임대료는 차기로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을 이연한다라고 합니다. 손익의 이연 중에 하나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에 관련된 문제네요. 다음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무형자산을 설명한 것이다. 다음 내용 중 가장 맞는 것은 무엇인가? 1번 보시면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10% 아닙니다. 자, 하나씩 제가 왜 답이고 왜 답이 안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취득가액이 10%가 아니고요.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0입니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0이 원칙이고요. 2번 보시면 무형자산의 회수 가능가액은 순매각가액과 사용가치 중 적은 금액이 아니고요. 큰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손상차손에 관련된 문제인데 살짝 이제 ERP 같은 경우에는 전산액의 1급 범위를 살짝 넘는 회계 문제도 나오긴 해요. 보통은 전산액의 1급보다 쉽다, 뭐 어렵다, 요 정도 난이도로 보는데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걸로 보셔야 돼요. 무형자산 손상에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우리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손상이란 말 좀 처음 들어보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손상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마탱이가 갔다는 건데 그 마탱이가 간 것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순매각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거하고 회수가능가액을요 순매각가액과 사용가치 쓸 수 있는 가치 중 둘 중 큰 금액 적용한다 뭐 이런 건데 그냥 좀 어려우시면 뭐 유형자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유형 무형자산 회수 가능가액은 순매각가액과 사용가치 둘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이런 것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자, 뭐 너무 비중 두지 않겠습니다. 자, 3번을 볼게요. 무형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아도 자산을 이식할 수 있다? 아닙니다. 자산의 본질적인 특징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됩니다. 높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높지 않아도 틀린 말이에요. 자, 그래서 1, 2, 3번은 다 이런 이유 때문에 틀렸다는 거고요. 4번을 보시면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는 자산 인식하고 그 외에는 발생 기간에 비용 인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설명이죠. 요거 잠깐 도식화 시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 단계가 연구 단계가 있고요. 개발 단계라는 게 있어요. 자, 연구 단계에서 지출된 비용을 우리 연구비라고 합니다. 연구 비용은 그냥 비용이에요. 네,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개발 단계에서 발생된 지출은요. 자, 우리가 경상 개발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개발비가 있어요. 그래서 경상 개발비는 비용이에요. 그리고 개발비는 그냥 자산으로 처리를 합니다. 쌤, 그러면 어떨 때 개발비고 어떨 때 경상 개발비인가요? 자, 이것을 따지는 요건은 뭐냐 하면 이것은 자산의 인식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자산인식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냥 비용이고 우리 뭐 이제 비교를 하자면 용이 있죠. 옛날에 그 용이에요. 뭐 이묵이라는 이제 그러니까 뭔가 가상의 그 용도 원래 이제 가상의 이제 동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묵이라는 가상의 동물이 뭐 천년을 뭐 묵어갖고 뭐 여의줄 물어서 뭐 용이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용이 되지 못한 이묵이 그렇죠. 완성되지 못한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요것이 이제 비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시킨 거라면 개발비로 무형자산 인식해서 감가상각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은 좀 깊게 들어갈 내용이니까 뭐 여러분들 충분히 학교나 학원에서 수업 시간에 충분히 이제 들으셨을 내용이라 보시고요. 요건 이제 문제풀이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연구 단계에서 발생된 지출 연구비라고 하고요. 개발 단계에서 발생된 지출은 경상개발비, 그죠? 자산 인식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자산 인식 요건을 만족시켰다면 이것은 개발비, 자산으로 보아서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그래서 4번이 맞는 설명이다. 자, 7번 됐고요. 8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7번 정답 4번입니다. 8번. 사채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사채의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사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해보면, 사채는 이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돈이 없어갖고 이제 그 공적인 어떤 유가증권 시장 이런 데서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얘기합니다. 채무증권을 채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채는 자금 조달이 목적이고요.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선, 사채를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선 이자를 받아먹을 목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이제 무시무시한 아저씨들이 이제 엄마 무시한 아저씨들이 이제 뭐 옆에 뭐 가방 끼고 다니면서 뭐 사채 뭐 너 뭐 얼마 빌렸는데 뭐 얼마 갚지 뭐 이렇게 그런 사채가 아니고요. 회사채.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준말,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무증권의 준말이 바로 사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이제 4번부터 하나씩 밟아 올라가 볼게요. 자, 지문 4번을 보시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기간 동안의 적절한 방법, 유효이자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채는 바로 이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기 위한 결산 정리 분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3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와 관련된 이자 비용을 일부 만기의 원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것이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이 내용들이 이해 안 가는 고등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좀 이해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사채라는 건 사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이렇게 보통 분기를 하면 이렇게 되죠. 내가 사채에 발행하는 금액이 이제 액면 금액이 100원인데 뭐 예를 들어 3년 만기라고 해볼게요. 3년의 만기인데 3년 뒤에 이제 100원을 갚고, 지금 당장은 내가 현금으로 받는 돈은 선이자를 뗀 나머지 70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30원이라는 게 사실은 선이자잖아요. 그죠? 선이자 떼고 나머지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선이자에 대해서 이제 그 3년간 그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수익, 비용, 대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선이자를 한꺼번에 다 떼면 이제 올해 3년치 이자를 다 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 선이자를 떼서 그죠? 매년마다 조금씩 이자로 인식하는 것을, 이것이 바로 선이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약간 선이자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떼고 만기의 원금에 가산을 지급한, 그러니까 매년마다 사채에 대한 결산 정리 분계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다. 맞는 설명이죠. 자, 우리가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를 하는데 조금 이제 어려워하시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려보면, 요게 액면 금액이에요. 요게 액면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발행 금액이에요. 예. 그래서 왜 할인 발행이냐? 내가 갚아야 될 돈은 100원인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은 70원만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뭐야? 선이자 떼고 30원 빌리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친구한테 돈을 빌릴 때, 야, 내가 나중에 1000원 갚을 테니까 나한테 900원만 꺼줘. 그럼 내가 나중에 뭐가 돼요? 100원 선이자를 떼는 개념이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것은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다. 요거랑 좀 이제 반대 개념 중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란 것도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사채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액이 이제 어느 게 더 많이에 따라서 할인 발행했다, 할증 발행했다. 뭐 딱 그 액면 금액과 발행가액의 차이가 없다면 또 액면 발행이다. 이렇게 또 설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2, 3, 4번은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고요. 1번을 보시면 1번이 정답인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 항목으로서 대변에 계상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어요. 왜 틀렸냐? 자, 어디 있나요? 이 선이자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 좀 제가 이제 표현을 해드릴게요. 이게 결국에는 뭐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좀 줄여서 쓰겠습니다. 이게 바로 선이자의 개념이거든요. 이게 어디 대변에 있습니까? 차변에가 있죠. 그죠? 정답은 1번이 되겠다. 또 흔히 이제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부분 재무상태표를 좀 그려보면요, 재무상태표에는 사채의 액면 금액은 100원인데 사채가 차감평가 계정,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게 차감평가 계정이 이제 30원이 있어서 이 사채의 장부고액은 70원이다. 요렇게 또 요 분계를 요렇게 우리가 부분 재무상태표에서 표시한다.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사채에 대해서 유효이자율법
그죠? 그 다음에 뭐 그 이자 비용의 일부를 원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것이 된다. 그 다음에 액면가의 발행가액의 차이다. 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차변에 기록된다. 그쵸?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채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이제 좀 관심 갖고 여러분 그 가지고 계신 하나쯤 있을 법한 회계 교재 잘 보시면 그 사채에 대한 설명 자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요. 예, 좀 일단 공부를 하실 때 좀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8번 정답 1번으로 가고요. 9번. 자, 너무나도 원초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건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주문하다, 계약하다, 뭐뭐를 하기로 하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모두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주문하다, 주문하고 다른 내용이 없어요. 뭐 어쩌라고요. 그죠? 예, 70만 원을 주문하고 돈 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그 다음에 2번은 정답이죠. 제품 및 상품이 소실되었다. 소실되었다는 게 뭐예요? 화재가 발생해서 다 불타서 없어졌다는 거죠. 아, 마음이 아파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회계상 거래로 꼭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뭐 그런 내용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참 생각하기 싫은 내용인데 회계상에서는 이것을 또 거래를 기록을 해주셔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대졸 신입 직원에게 월급으로 200만 원, 상여금 400% 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뭐 농담을 좀 해봤어요. 지급하기로 근로계약만 맺었잖아요. 근데 돈을 줬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이 아니다. 거래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거래라는 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1번하고 2번인데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쵸? 재산상의 그쵸?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어떤 금액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재산상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금액으로 측정이 가능해야만 회계상 거래로 인식한다. 네, 이런 내용들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3번도 역시 맞는 설명은 아니에요. 4번, 본사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임차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계약금은 그날 줬으면 거래인데 다음날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기로 했지 돈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계상 거래는 2번밖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9번 정답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회계 기본 배우신 친구들은 아마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뭐 계약하다, 주문하다, 뭐뭐하다, 뭐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것도 회계상 거래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번 정답 2번으로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10번입니다. 헐, 키워드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측 상단에 재무회계 기본공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공준이 뭐냐면, 자, 다른 말로요, 그 회계공준이라고 하는데요. 기본공준. 자, 이게 뭐냐면 기본공준 또는 기본가정이라 그래요. 기본가정. 회계공준 또는 이제 재무제표, 이제 기본가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회계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좀 깔고 가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본공준 또는 이제 기본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세 가지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기업의 가정, 뭐 이렇게 세 가지가 보통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세 가지 중에서 뭘 물어보는 거냐 이라는 건데, 자, 일단 키워드가 있네요. 재무회계 기본 공준으로 기업과 소유주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인식하고 라는 거예요. 기업과 소유주, 즉 무슨 뜻이냐면 이게 기업이에요. 기업인데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는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이제 기업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주주와 회사는 별도로 보는 거예요. 왜? 기업이 주주한테 뭐를 줘요? 나중에 이익에 따른 배당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으로 봐서 주주는 주주고 기업은 기업이고 기업에 난 이익을 가지고 주주한테 따로 분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회계 단위로 인식을 하고 이 단위의 관점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재무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 근거가 되는 개념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이 내용은 기업 실체 가정이다. 회사 자체를 독립적인 회계 단위로 보겠다는 것이 기업 실체 가정이라는 겁니다. 뭐 간략하게 더 설명드리면요,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라는 건 뭐냐면 회계 기간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 보는, 그죠? 이것이 바로 기간별 보고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월 단위, 아무래도 비교를 하려면 뭐가 되겠어요? 기간별 비교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기간별 비교고, 기간별 비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작년하고 올해를 해야 되니까 작년 것도 재무제표가 나와야 되고 올해 것도 재무제표가 나와야 되고, 또는 뭐 상반기와 하반기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돼요? 작년 거, 그러니까 지난 6개월치 재무제표가 나와야 되고 이번 6개월치 재무제표가 나와야 되고. 무슨 얘기냐? 자, 재무제표 보고 단위를요, 이것은 뭐 월별로 보고를 하든지 또는 뭐, 그죠? 3개월 단위 끊어가면 분기별로 보고를 하든지, 또는 6개월 단위 갈 거면 반기로 하든지, 1년에 한 번씩 갈 거면 연차로 보고하든지, 이렇게 딱딱딱 어떤 단위를, 기간적 단위를 끊어서
재무 보고를 해라라는 게 기간별 보고라는 거고요. 계속 기업의 가정이란 건 뭐냐면 이제 뭐 감가상각하는 뭐 이제 이론적 근거로서 대표적인 예인데요. 기업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망한다는 가정으로 이제 진행하겠다라는 게 계속 기업의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10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자, 11번에 대한 내용은요, 이제 내용을 좀 먼저 문제를 좀 읽어보고 갈게요. 자, 이거 좀 문제풀이가 좀 복잡한데요. 제가 처리를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회계 처리에 대한 내용인데, 주식회사 남전은 문제 읽어보세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회사 주식 1000주 액면가 5,000원을 자 4,500원에 발행했대요. 자, 그럼 뭔가 5,000원짜리를 4,500원에 발행했으니까 싸게 발행한 거죠. 이것은 뭐라고 해요? 할인 발행이라고 하죠.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자, 여기서 싸게 발행한 거니까 할인 발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주식 관련 비용 25만원을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이것은 뭐냐 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을 하거나 또는 이제 뭐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일 경우에는 차감을 해주셔야 돼요. 예, 주식 관련 재비용은요, 회계 처리 방법이 주식 할인 발행 차감에 가산하거나 주식 발행 초과금에 차감하거나 이런 내용을 이제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차감한 잔액은 모두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충 이제 분계가 보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은 10만원이었을 때 요게 좀 페이크예요. 너무 어렵게 놨어요. 그죠? 여기까지 보통 알고 계신 분들은 많아도 여기까지는 사실 이거 범위로 따지면 전산세무 2급 정도 분계라고 보시면 돼요. 만만한 게 아니죠. 회계 처리한 것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는데요.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자,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우선 메모장을 좀 꺼내볼게요. 자, 메모장이 참 나오기 힘드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이렇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을 갖다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액면가 5,000원이고 4,500 발행했다 그래 있어요. 그러면 일단 대변에 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증자를 한 거죠. 자본금을 먼저 늘려주시면 돼요.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을 가지고 늘려주시면 되니까 대변에 500만원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4,500원에 발행하고 자 이제 5,000원짜리인데 4,500원 발행했으니까 자 이거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됐다 그랬죠. 일단 당좌예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일단 1차적으로는 450만원 들어오고 나머지 50만원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구나. 여기 이제 기본 분계예요. 이랬다가 이제 지우고 조금씩 수정하시면 안 헷갈리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주식 관련 비용이 25만원이 또 발생을 한 거죠. 그럼 이제 50만원이 아니라 얼마예요? 그죠? 저걸 더해야 되니까 75만원이에요. 75만원. 왜 75만원이죠? 기존에 50만원이 이걸 더 더해주니까 75만원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차감한 잔액이 당좌예금 입금됐으니까 25만원만큼은 또 뭐예요? 덜 들어온 게 되는 거죠. 425만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맞겠죠? 저 두 개 합치면 500 나오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1차적인 분계고, 그 다음에 끝났나 싶었더니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있었대요. 자, 요건 제가 뒤에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얘는요,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물과 기름이라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원래 이제 대변에 생겨요. 근데 차변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이제 10만원만큼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을 때 이것을 상기한 나머지가 보고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75만원이 아니라 65만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분계가 좀 어렵죠? 일단 이게 정답이니까 일단 답부터 먼저 고르고 추가적인 부연 설명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답은 얼마예요? 3번이 답이죠? 자, 일단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떻게 설명 드릴 거냐면 잘 보세요. 자, 우선 내용을 보시면 이 참 메모장이 안 올라오네. 잠깐만요. 메모장을 소환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아이고 힘드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좀 익숙하지가 않아갖고요. 예, 이해해주세요.
한 방에 두 개 띄우기 힘드네. 잠깐만요. 방송사고인데요, 이거? 예, 방송사고네. 자, 우선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면, 그렇네요. 자, 일단 자본 항목 중에서요, 우리가 이제 상계 처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재무제표에 살아있으면 안 되는 것들, 서로 상극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설명드린 주식, 발행, 초과금. 예. 자, 왼쪽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플러스 성격들이에요. 주식, 발행, 초과금. 자, 주식, 발행, 초과금 하고요. 자, 마이너스 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 마이너스 쪽. 이렇게. 얘네들은요, 서로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둘 중 까고 난 나머지가 살아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 있었어요? 75만원이었고, 그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 있었어요? 10만원 있었으니까 얘가 없어지고 얘 금액이 얼마가 돼요? 65만원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고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없애야 되니까 차변을 없애준 거예요. 네, 그런 내용이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 감자 차익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을 이제 감소, 찢어버리면서 매입 소각하면서 생기는 차익을 감자 차익이라고 하는데, 자, 반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감자 차손이 있어요.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겠죠. 얘네들도 둘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들였다가 찢어버리면 감자고요. 그냥 들고만 있으면 자기 주식이에요. 내 주식 내가 봐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일부러 여윳돈을 가지고 회사에 유통되고 있는 우리 회사 주식을 내가 발행한 주식을 내가 다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자기 주식이라 그래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런 게 있어요. 얘도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하나가 더 있어요. 매도 가능 증권. 자, 평가 이익이 있어요. 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역시 반대 개념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다 뭐냐? 서로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 살아있으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 둘 중에 상계한 나머지만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거에 예외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제 내용들 이제 혹시 이제 정지시켜 놓고 이제 뭐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를 하시는데, 자, 예외 규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 더 써드릴게요. 자, 일단 지우고요. 자, 우리 사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채 할증 발행이나 할증 발행 차금,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할인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대되는 개념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인정해줘서 얘도 같은 재무제표에 공존할 수가 있어요. 얘만 예외다. 얘만 예외다. 왜냐하면 얘는 일단 자본이 아니잖아요. 아까 것들은 우리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익 같은 경우에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이기 때문에 다 자본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즉 서로 상계한 잔액을 보고하는 것이 맞아요. 자본 항목들은. 근데 사채는 부채잖아요. 상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총액주의 좀 위배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예외적으로 살려준다. 뭐 예외라고 볼 것도 없고 원래 안 하는 거예요. 상계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그죠? 재무회계 이해 해갖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3번이 되겠어요. 좀 어려운 문제였죠? 자, 12번으로 넘어갈게요. 주식회사 남전은 주식회사 전동으로부터 받은 어음 5천만원 액면가 만기일이 2014년 2월 5일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자 2013년 10월 5일자로 하나은행에 할인 양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때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기록될 금액은 얼마인가? 이자율은 15%, 할인율은 월할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런 문제는요 당황하지 않고 푸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보시면 일단 원래 2013년
자, 언제예요? 10월 5일이죠? 10월 5일 날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쭉 우리가 이렇게, 그쵸? 그려볼 수가 있겠죠? 11월 5일, 12월 5일, 1월 5일, 2월 5일. 여기가 끝이네요. 자, 그럼 이제 이때는 2014년이 되겠고요. 이제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4개월치죠? 4개월치 이자만큼을 자, 미리 먼저 그죠? 할인해서 양도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음 입장에서는 자, 어음을 받은 은행 입장에선 중간에 부도가 나거나 어떤 위험 부담들을 4개월 동안 떠안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4개월치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만큼을 뭘로 보느냐?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보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식을 해보면요. 일단 5천만원 되겠고요. 5천만원 곱하기 자, 일단 이자율을 곱해야 되겠죠? 이자율은 15%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자, 12분의 자, 몇 개월치냐? 4개월치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실제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자,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요 25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250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계산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거를 분계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분계를 보여드리면 자, 상단에 분계를 보여드릴게요. 자, 분계는 일단 대변의 받으러움이죠. 대변의 받으러움이 5천만원이 없어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차변에 자, 은행의 할인량도 했으니까 우리 보통 예금에 이제 들어온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금액은 4천 얼마가 갈 거예요? 750만원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것은 바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 자,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매각거래로 처리를 했을 때 이렇게 된다. 우리가 이제 매각거래를 처리했을 때랑 차익거래 처리했을 때 또 이제 그 회계 처리가 다른데 일단 요 문제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에 대한 금액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3번. 자, 문제 읽어볼게요. 주식회사 남전은 2013년 1월 20일 전동의 주식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 1000주를 주당 7,000원에 자, 단가가 7,000원에 단기 투자 목적. 자,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단기 투자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기 투자 목적이라는 얘기는 특이사항이 없는 한 뭐로 봐야 되냐? 단기 매매 증권으로 보셔야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고요. 거래 수수료 2만원. 요게 이제 또 포인트인데 단기 매매 증권일 경우에 거래 수수료는 지급 수수료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더전 회계 프로그램으로다가 보는 시험들이 대부분 다 그 수수료 비용과 지급 수수료가 있잖아요. 지급 수수료 처리하셔야 되고 K랩 즉 한국세무사에서 보는 전산 회계 시험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두 말은 같은 말인데요. 이제 세무사회 시험은 그렇다는 얘기고 더전으로 보는 시험 있죠. 운용사 시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ERP 시험도 있고요. 공인회계사에서 주관하는 AT 자격증 시험도 있고요. 걔네들은 모두 지급 수수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분계는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어쨌든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원래 샀을 때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액면가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액면가는 상대방이 발행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샀을 때는 그냥 내가 사온 가격인 1000주를 그냥 그죠? 7,000원에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1000주 곱하기 7,000원 그러니까 700만원 이게 내가 사온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13년 말 결산할 때 보니까 전동의 주식 공정가액이 6,000원으로 떨어졌대요. 그러면 1000주 곱하기 6,000원이니까 얼마가 돼요? 600만원이죠? 자, 나는 그럼 얼마만큼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00만원만큼 손해를 본 거죠? 손실을 본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평가 손실이라 그래요. 평가 손실. 자, 그 다음에 결산 시 남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공시되는 회계정보로 맞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라고 돼 있어요. 답은 그죠? 장부가액 600만원이니까 요거고요. 평가 손실이니까 그죠? 100만원. 답은 2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혹시 이것도 이제 분계를 좀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분계도 같이 표현을 해드릴게요. 자, 봅시다. 분계를 보여드릴게요. 자, 분계를 보시면요. 자,
일단 처음에 구입했을 때, 그죠? 1월 10일, 1월 20일 날, 그죠? 붕괴를 처음에 보여드리면 이렇게 붕괴할 수 있어요.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얼마입니까? 700만 원이 구입한 거죠. 700만 원 구입하고요. 그 다음에 지급 수수료가 얼마예요? 2만 원. 취득원가에 가산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매도가능 증권이면 702만 원 매도가능 증권 취득가액이 되는데, 단기 매매 증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현금 702만 원. 자, 그 다음에 12월 말에 평가를 해볼게요. 자, 12월 말에 평가를 할 때, 그죠? 600만 원이 된 거죠? 그러면, 자, 어떻게 돼요?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채권 그 금액 가액을 600만 원으로 줄여주시고요. 큰일 날 뻔했다. 600만 원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10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죄송해요. 100만 원. 그 다음에 뭐예요? 단기 매매 증권. 줄여서 쓸게요. 단기 매매 증권. 그쵸? 평가, 손실, 얼마? 100만 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부분 재무상태표를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재무제표 어떻게 표시가 되는 것이냐? 자, 일단 요때는 부분 재무상태표에 단기 매매 증권이 700만 원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 다음에는 부분 재무상태표를 봤을 때 700만 원이 아니라 이제 얼마가 돼요? 그죠? 100만 원만큼 평가 손실을 받기 때문에 600만 원이 되는 거죠. 왜? 700만 원이 100만 원으로 평가가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봐도요. 손익계산상에 단기 매매 증권, 그죠? 평가 손실로 100만 원이 어떻게 돼요?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이것만큼 늘어나는 거고요. 자산이 이것만큼 감소하게 되는 거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계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분계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분계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가 꼭 이 시험이 아니라 AT 시험이나 전산회계 시험에 이 분계가 전피음용 문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세트로 알아주시면 돼요. 회계는 그 자격증만 따로 토마크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관계로 응용이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회계나 세무를 어느 한 자격증을 딱 놓고 정타로 정말 잘 배워 놓으시면 나머지는 다 응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분야하고 조금 특이한 게 단 몇 달 만에 자격증을 막 6, 7개씩 10개까지도 취득이 가능한 게 이쪽이에요. 선생님 역시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서로 그것이 무관하지 않다는 개념으로 쭉 여태까지 공부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맥락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그냥 자격증만 훑어서 대충 이제 막 하시는 그런 공부보다는 좀 깊이 있는 그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수탁자가 보관 중인 적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수탁자, 이거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것도 친구들이 이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한 개씩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 홈쇼핑이나 아니면 옥션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뭐가 있나요? 위탁품, 뭐 수탁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홈쇼핑 거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삼성전자에서 요번에 나온 뭐 갤럭시 노트, 그러니까 뭐 갤럭시 노트 4가 나왔다. 갤로 4가 나왔다. 그런데 얘를 갖다가 이제 뭐 현대 홈쇼핑에다가 예를 들어서 현대 홈쇼핑에다가 이제 팔아달라고 갤로 4를 이대로 뭐예요? 그냥 그쵸? 이동을 시켜요. 판 건 아니잖아요. 그죠? 홈쇼핑은 삼성전자한테 대신 팔아달라고 위탁을 받은 것 뿐이고 현대 홈쇼핑에서 누구한테 팔아요? 일반 소비자한테 팔았을 때, 그죠? 소비자한테 파는 거죠. 이때 만약에 뭐예요? 이때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요 형태를 놓고 봤을 때 요 형태를 갖다가 판매라고 읽지는 않아요. 이것은 판매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재고가 이동한 거예요. 이때 판매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냐면 이 관계가 이게 위탁자가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현대옵션피가 내 대신 좀 팔아다오 해서 위탁자가 되는 거고, 이게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팔아줄게. 위탁을 받는 사람은 수탁자라 그래요. 그래서 위탁자의 재고자산이 수탁자한테 이동하는 것은 판매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거 수탁자가 위탁자의 재고자산을 아직 판매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냥 보관만 하고 있다면 이것은 뭐예요? 결국엔 위탁자의 재고자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가 위탁자의 재고자산을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위탁자라고 본다면 이것은 재고자산이 맞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소비자가 구입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시송품, 우리가 홈쇼핑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김수미 간장게장 꽃게장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럼 드셔보시고 맛이 없으면 뭐 돌려보내세요 뭐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구매 의사를 표시하기 전이니까 왜 맛이 없으면 돌려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나 이거 안 살래, 맛 없어, 뭐 이렇게 돌려보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옥션이라든가 11번가 있죠. 이런 데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우리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구매 결정이라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학생들 이제 옷 같은 거 많이 사보셔서 아시죠? 구매 결정 시스템은 뭐예요? 이제 구매 결정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상대방한테 입금이 안 되죠.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좀 악영향을 초래하니까 그 아예 이제 판매자들이 좀 부당한 경우도 있잖아요. 뭐 불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한테 구매 결정을 늦게 주면 나한테는 돈 회전이 안 되니까 자금 압박이 올 수도 있으니까 아예 딱 강제적으로 한 뭐 보름이나 며칠 지나면 자동으로 구매 결정되는 시스템이 또 생겼죠. 어쨌든 구매 결정 내가 사겠다고 표시하기 전까지는 매출이 아닌 것이 그쵸,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되는 거죠. 왜?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제 팔린 게 되겠지만 내가 판매자라고 생각했는데 물건을 팔았는데 상대방이 나 이거 안 살래, 아직 아니면 뭐 살래 이렇게 표시를 안 했다면 그때까지는 내 거가 되는 거니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자, 선적지 인도 기준이냐 도착지 인도 기준이냐 요걸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요거는 제가 일단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메모장을 좀 불러와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판서를 좀 해드리고 내용을 좀 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FOB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FOB 이제 선적지 인도 기준. 자, 그 다음에 이제 POB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POB 기준. 제가 글씨를 좀 삐뚤하게 했습니다. 원래 글씨를 이렇게 잘 못 써요. 자, 인도 기준 이런 게 있어요. 자, 보시면 자, FOB 기준 선덕지 인도 기준이고요. POB 기준 도착지 인도 기준이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적지 인도 기준이라는 얘기는 자, 물건을 팔았을 때 그것을 그쵸, 매출로 인식하는 것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자 입장에서의 처리와 그 다음 매입자 입장에서 처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선적지 인도 기준은 뭐냐면 내가 물건을 실는 순간 나는 매출로 보는 거예요. 네, 나는 매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물건을 잃는 순간 나는 매입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봐봐요. 그럼 이랬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재고는 팔았다고 보는 거니까 재고가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매입자는 내가 산 거니까 뭐예요? 재고가 증가해야 맞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배에다 실는 순간 인식하는 거죠. 그럼 도착지 인도 기준은 자, 이건 뭐예요? 물건을 선적 시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죠? 선적 시에 이렇게 인식하는 거고 이것은 도착 시에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도착 시에 이렇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식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중간에 뭐가 있어요? 운송 중이다라고 했을 때, 운송 중이라고 했을 때, 자, 이미 인식을 했기 때문에 뭐예요?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운송 중이다. 선적시. 자, 운송 중인 경우에는 선적지 인도 기준을 적용을 할 때 운송 중이라고 하면 자, 이미 실었기 때문에 이 사람 매출액이 맞는 거고요. 도착 시의 경우는 아닌 거예요. 그쵸? 자, 우리가 FOB와 POB를 나눴을 때 운송 중이라는 표현을 가보면 운송 중일 때는 매출자의 재고, 그죠? 재고 자산을 감소시키는 게 맞는 거고, 그쵸? 이때는 변동이 아예 없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내재고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운송 중일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적지 인도 기준을 적용한다면, 그죠? 이미 내 거, 그죠? 내 거가 맞는 거고 내 재고가 맞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운송 중에 있는데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아직 운송 중이다라고 하면 내 거가 아닌 거고 내 재고도 아닌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도착지 인도 기준의 경우에는 내가 도착해야 내 거가 되는 거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보고 문제를 풀어보면, 자, 문제를 풀어볼까요? 3번 내용을 보세요. 선적지 인도 기준 이미 실었어요. 실었으면 내 거죠. 내 거니까 내 재고가 맞아요. 자, 그러니까 3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도착지 인도 기준이 있어요. 아직 나한테 도착한 건 아니죠. 도착했을 때 네 거야 라고 하기로 하는 게 도착지 인도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직 운송 중이에요. 그럼 내 거는 아니죠. 그럼 누구 거예요? 매출자 거죠. 아직 쟤는 판 게 아니니까. 그죠? 산 사람 입장에선 아직 내 거가 아니죠. 도착 안 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택배를 시켜봐요. 여러분들 택배를 시키면 이게 도착지 인도 기준이 대부분 많죠. 왜? 택배가 나한테 왔어야 내 거가 되는 거지. 내가 나한테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걸 샀다고 해서 물건 대금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거다. 15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회계 쪽은요, 여러분들 일상생활하고 자꾸 접목을 시켜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전혀 다른 너무 회계를 어렵다 하시는데 여러분 일상생활과 회계랑 이렇게 매칭을 못 시켜서 그런 거예요. 일상생활과 회계를 자꾸 매칭을 시키면 여러 가지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 세무는 일상생활과 매칭시킬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뭐 저랑 또 기회가 있으면 세무 또 같이 한번 해볼 텐데 일단 회계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일상생활과 뭐 아까 앞서서 ERP 설명할 때 우리 다이어트 얘기를 했었잖아요. 갖다 껴다 붙이면 참 껴다 붙일 게 정말 많아요. 자, 참고하시고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은행의 당좌예금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현금 100만 원을 당좌에 입하고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지금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은 특정 현금과 예금, 즉 묶인 돈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묶인 돈이에요. 그래서 자 바로 3번처럼 처리합니다. 특정 현금과 예금. 그 다음에 당좌 차월 한도액 있죠? 이건 아직 계약만 한 거지 거래가 성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한때 전산회계 1급에 왕강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물어봤어요. 개정 과목은 특정 현금과 예금이란 개정 과목으로 처리를 합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16번 볼게요. 회계정보 질적 특성에 대한 문제죠. 자, 회계정보 질적 특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자, 보기. 특정 거래나 경제적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의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이 가능한 경우 선택이 가능하다면, 자, 밑줄 잘 친 거 보세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서 라는 말이 있고요. 이익을 낮게 보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속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보수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보수주의라는 거는요, 가끔 간혹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자산 규모는 적게, 이익은 적게, 어떤 비용은 좀 많이 계상해라.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게, 그럼 아무 때나 그런 거냐? 아니요. 바로 정당한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정당한. 즉, 자, 뭐예요? 자,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이 선택 가능한 경우. 이게 뭔 뜻이냐면 바로 이 정당한 회계 처리예요. 정당한 회계 처리 말고 정당하지 않은 회계 처리 방법으로 가급적이면 자산을 적게, 뭐 이익도 적게 이렇게 하는 거는 보수의 관점이 아니고요. 자, 일정한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테두리 내에서 자산을 적게, 이익은 적게.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게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감가상각 방법 초기에 정액법보다 정률법이 비용이 더 많이 계상이 돼요. 비용이 많이 계상되니까 이익도 적게 계상이 되고 자산 규모도 정액법에 비해서 적게 계상되거든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액법도 그죠, 올바른 회계 처리 방법 중에 하나고 정률법도 올바른 회계 처리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게 정당한 방법들 중에서 가급적이면 자산과 이익이 적게 비용이 많이 계상되는 방법, 이것을 갖다가 바로 보수주의 관점에서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번 정답 3번으로 보시고요. 17번 가봅니다. 자,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순액주의가 아니고요. 이거 잘못됐죠? 총액주의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총액주의로 가볼게요. 순액주의가 아니라 총액주의다. 자, 그거 말고도요, 여기 보시면 총액주의다, 뭐 실현주의다, 발생기준이다, 구분계산의 원칙이 있다, 그 다음에 뭐 1년 기준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작성해라, 뭐 이런 거 있고요.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뭐냐면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손익계산서만 보면 안 되겠죠? 또 무슨 작성 기준이 있을까요? 그죠? 맞아요.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지 있죠.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도 써드릴게요. 자, 보세요.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은요, 일단 첫 번째로 총액주의가 있어요. 똑같아요. 얘도 1년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게 있어요. 유동성 배열법. 유동성 배열법은 아시죠?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유동성이 낮은 것으로 환금성이 빠른 것부터 환금성이 느린 걸로, 현금화가 빠른 순서부터 현금화가 느린 걸로 가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이제 미결산, 임시개정 또는 비만개정이라고 하기도 해요. 비만개정, 표시하지 마라, 표시 금지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구분 계산이 있죠. 구분 표시 원칙이 있어요. 예.
재무상태표에는. 마지막 6번은 뭐가 있냐면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서로 구분해라. 잉여금 구분 표시의 원칙이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 정답은 1번으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은요, 또 어느 시험에도 막론하고 꼭 한 문제씩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8번 갈게요. 18번. 다음 보기의 거래는 받으러옴 거래 유형 중 어떤 유형에 대한 설명인가? 잘 읽어볼까요?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을 받아서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은행의 액면 금액에서 만기일까지 이자를 공제하고, 이거 우리 아까 계산형 문제에서 한번 풀어봤던 내용이에요. 우리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구할 때 그럼 5천만 원짜리 어음 할인했었잖아요. 그죠? 매각하는 경우로서 수수료 등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건 뭡니까? 받으러옴의 할인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로 분류된다. 자, 맞죠? 일단 맞고요. 이론적인 내용들은 제가 뒤에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2번.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원가성 요모에 따라 매출원가나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한다. 예, 맞는 설명이고요.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므로 취득과 관련된 원가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아니죠. 내가 1, 2번을 잘 몰라도 3번은 확실하게 알겠다. 그죠? 왜요? 우린 자산의 기본적인 성질이 뭔가요? 취득 관련 부대 비용은 해당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물론 아까 우리 문제 풀어봤던 것 중에서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뭐예요? 수수료 처리가, 그죠? 그냥 지급 수수료나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는 거 있었죠?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산을 구입할 때 자산 취득에 관련된 부대 비용은 해당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게 되는 거죠. 자, 4번이 있어요. 재고자산을 일괄 구입한 경우에 내가 뭐 원재료도 사고 뭐 상품도 사고 뭐 이런 거죠. 아니면 상품 A나 상품 B, 그럼 이제 단가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총 매입 원가를 각 재고자산의 공정가치, 시가에 따라서 비율한다. 뭐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원래는 이제 구분이 가능하면 다 구분하는 게 맞는데 구분을 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얘기가 또 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게 다 한꺼번에 얼마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렇죠. 예, 공정가치 비율, 시가 비율에 따라서 배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재고자산에 관련되어 있는 그 이론적 정리 좀 들어가 드릴게요. 이론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평가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평가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자, 우선 우리가 취득할 때의 단가가 있네요. 취득 단가 곱하기, 자, 장부에 기재한 장부상 수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역시 취득 단가는 변동이 없어요. 곱하기 실제 수량. 예, 실제 수량. 만약에 차이가 없으면 뭐 그냥 상관이 없는데 이 둘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이번엔 단가의 차이가 있네요. 시가가, 그죠? 그 다음에 역시 실제 수량. 이번엔 뭡니까? 수량은 차이는 없고 뭐예요? 가격의 차이만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둘 간의 차이와 이 둘 간의 차이를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바로 감모 손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인데요. 물론 오를 수도 있어요. 수량이 뭐 늘어나서 분열하는 경우는 없죠. 근데 시가가 오를 수는 있지만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평가 손실만 인정해요. 즉 저가법 강제주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평가 이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마 이론 시간에 아마 공부를 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감모 손실에는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평가 손실은 하나밖에 없고요. 감모 손실에는요, 이것이 정상 감모 손실이 있고요. 이것은 다른 말로 경상적이다, 늘 일어난다. 그 다음에 원가성이 있다라고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정상이다라고 하면 앞에 다 비자만 붙이면 돼요. 비경상적이다, 원가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얘는요, 매출 원가에 가산을 합니다. 정상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을 하고요. 네, 분계는 생략할게요. 비정상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당연히 계정 과목은 뭐로 처리할까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 자, 영업의 비용에서 빼라는 얘기 아니죠. 아유, 죄송합니다. 이걸 빼야 되겠네.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해야 맞겠죠? 예, 예. 평가 손실은요, 재고자산, 자, 평가 손실인데요. 자, 요건 이제 회계 처리를 좀 제가 해드릴게요. 분계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차변의 재고 자산 평가 손실. 자, 예를 들어 뭐 이게 1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 평가 손실 충당금,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교재마다 좀 다른데요. 평가 손실 충당금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100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상품에 대한 평가다라고 해보면 이것이 또 부분 재무상태표를 그려보면요. 상품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 있었다. 근데 위와 같이 이제 평가 손실을 반영을 해서 충당금을 해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 그래서 100원이다. 그래서 900원을 보고한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뭐냐면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이에요.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이나 대손충당금처럼 차감 계정이고요. 얘는 뭐냐면 매출원가에 가산해야 돼요. 매출원가 항목이라고 보셔도 돼요. 매출원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들 좀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정리하시고요. 정리하실 부분 있으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자, 이번 2014년 1회분 기출문제 중에서 마지막 문제죠. 20번 이론 문제 마지막. 자, 요거 풀고 좀 쉴까요? 자, 재무회계. 자, 마지막 문제예요. 자, 다음은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1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중 정률법은 정액법에 비해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적합한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설명이에요. 예, 정률법이 정액법에 비해서 수익비용의 대응에 좀 더 부합하는 방법이에요. 예,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는 구입대금의 유형자산의 본 기능을 발휘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취득 부대 비용들을 다 더하죠. 자, 3번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되어 있는 정부 보조금.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 전산세무 2급 이상 대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ERP에서는 좀 먼저 나왔네요. 정부 보조금은요, 차감 계정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원가에 차감한 형식으로 기재하고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비와 퉁치는 상계 처리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자, 4번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했다. 장래 사용을 재개할 계획이 있다면 감가상각이 인정되며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이 아니고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는데요. 인정되면까지 맞는데 영업비용이 아니고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게 조금 틀렸어요.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다. 예, 유형자산의 범위가 조금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네요. 사실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정보보조금 회계 처리를 다 나열하면 좀 시간이 긴데 이게 이론적인 내용을 좀 깊게 공부를 하셔야만 오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난이도가 사실 이게 2014년 1회차랑 2013년 마지막 11월 달에 봤던 5회차랑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 아무튼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예, 시간 관계상 뭐 이론적인 자세한 내용은 교재라든가 여러분 그 공부하시는 학원이라든가 선생님들에게 한번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좀 쉬었다가 또 다음 회차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